1962년 1월 26일에 태어난 월터 베른하르트 라그랜드는 1999년 3월 3일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의 가스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독일 시민의 죽음은 17년 전 은행 강도 및 은행원 케네스 하트삭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은 단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 미국 사이에 충격적인 외교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라그랜드가 먹은 마지막 식사는 무엇이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어떠했을까요? 이민자 아이에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사형수가 되기까지도 대륙의 정치를 뒤흔든 죽음을 맞이한 월터 라그랜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폭력 및 실제 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82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두 독일 형제가 간단한 강도 계획을 가지고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 마라나에 있는 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20세의 월터 라그랜드와 그의 동생 19세의 칼은 63세 은행원 케네스 하트삭을 커터칼로 24번이나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하며 강도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제 중 한 명은 2번이나 그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법원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20세이던 로페즈도 여러 차례 찔렸지만 운 좋게 살아남아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은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으며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은행에 출근하여 항상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1960년부터 이 은행에서 근무하며 마라나 마을이 작은 마을에서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같은 시기에 월터 라그랜드는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62년 독일에서 태어난 월터는 형 칼과 함께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미군은 두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가족을 버렸습니다. 헐어머니인 독일 여성은 낯선 사회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운명적인 어느 날 교차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은 여느 목요일 아침처럼 은행에 들어섰고 그날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월터 라그랜드는 허름한 하숙방에서 일어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하트삭에 대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은 그가 사망한 후에야 가족들도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트럭을 사서 수리점을 열기 위해 10년 동안 비밀리에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저축 통장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고 마사의 미래를 위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는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의 초기 몇 달은 꽤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거스타는 독일의 주둔한 미군을 사랑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월터가 5살 때 가족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애리조나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금세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역할 모델의 부재는 월터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 적응의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월터는 아주 일찍부터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월터의 성장 연대표를 보면 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1975년 13세의 월터는 좀도둑질로 처음 체포되었습니다. 1977년 15세에 그는 절도죄로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1980년 18세의 형 칼과 함께 첫 강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1982년 20세의 은행 강도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1월 7일 아침 애리조나의 날씨는 건조하고 추웠습니다. 월터 라그랜드는 형 칼과 함께 쓰는 작고 더러운 하숙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마라나의 벨리 내셔널 뱅크를 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기 계획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하루 업무를 위해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20세이던 로페즈도 업무 준비를 위해 일찍 은행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월터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빠른 강도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 칼은 더 침착해 보였지만 역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위협용으로만 생각했던 커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오전 9시 30분에 두 형제가 은행에 들어서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스카프로 가리고 사람들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20년의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케네스 하트삭은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시에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금고를 열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자 월터는 초조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평범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던 하트삭 가족은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케네스의 아내 마사는 평소처럼 남편이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강도가 끝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은 지 15분 만인 오전 9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피로 흥건했고 케네스 하트삭은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으며 24번이나 커터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던 로페즈는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1982년의 수사기술은 제한적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계산대 지문바닥에 묻은 범인의 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던 로페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범인 중 한 명의 목소리를 식별했는데 약간의 독일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1982년의 현장 감식 방법은 주로 물리적 증거 수집과 목격자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DNA, 검사도 현대적인 감식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목격자가 은행을 떠나는 것을 본 빨간색 쉐보레 자동차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지문은 라그랜드 형제의 범죄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던 로페즈의 증언은 2명의 남성 범인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빨간색 자동차는 은행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만 해라는 말을 던 로페즈가 분명히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월터 라그랜드가 집에 돌아가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라그랜드 형제에 대한 추적은 긴장감 속에서 4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도망치지 않고 피닉스 주변의 값싼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주 계획은 극도로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멕시코 국경을 넘을 희망을 품고 남쪽으로 운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월터의 도피 생활은 편집증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날로 묘사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처를 옮기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주로 강도질로 얻은 현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칼은 더 침착해 보였지만 역시 매우 긴장했습니다. 지역, 주연방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은 촘촘한 추적망을 형성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FBI가 투입되었습니다. 국경 경찰은 그들의 국경 통과를 막기 위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48시간 동안 월터 라그랜드가 체포될 뻔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교통경찰이 그들이 운전하던 차를 세웠지만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떠난 지 불과 2시간 후에 경찰이 수색한 모텔에 머물렀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의심스러운 두 남자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결국 체포는 1982년 1월 9일 아침 피닉스 남쪽의 한 값싼 모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모텔 직원이 텔레비전에 나온 인상착의를 보고 그들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사람은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의 재판은 사건 발생 불과 9개월 후인 1982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해 애리조나 대중이 가장 주목한 재판 중 하나였습니다. 피마 카운티 법원은 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검찰 측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던 로페즈의 증언 물리적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의성과 잔인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만 해라는 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강도 사건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의 젊은 나이,
어려운 성장 배경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하트삭이 24번이나 칼에 찔렸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애리조나 법에서 1급 살인죄는 사전 계획과 숙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월터가 그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만 해라고 말한 것은 이 두 요소를 모두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전략은 죄를 부인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월터의 어려운 환경아버지의 부재이민자로서의 압박에 대한 증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월터의 강도 및 절도 전과는 검찰에 의해 범죄 행위의 패턴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판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는 사실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더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 거래를 거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월터가 사형을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은 중요한 증인들과 함께 3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던 로페즈는 법정에 출두하여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배심원단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의 가족도 참석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친절한 남자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1982년 11월 15일, 이틀간의 숙고 끝에 배심원단은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선고 단계에서 그들은 월터와 칼 라그랜드 모두에게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죄 판결 후 몇 년 동안 월터 라그랜드는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나중에 공개되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법체계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편지들에 대한 법률 언어학적 분석은 월터가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종 수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케네스 하트삭의 죽음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후회를 보이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이 자백의 시점과 사건 파일의 증거를 비교해보면 주목할 만한 유사점이 많습니다. 월터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의 공황 상태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그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만 해라고 말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단지 초조함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의 마지막 24시간은 1999년 3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사형수 감방에서 17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관들은 월터가 비교적 침착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 사형수들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징후는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월터의 마지막 활동에는 독일에 있는 어머니와의 전화통화가 포함되었는데 그녀는 30분간의 통화 내내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교도소의 군목은 월터와 시간을 보내며 그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월터의 심리 상태는 교도관들에 의해 체념한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체념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년 동안 보관해온 일기장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심리평가는 월터가 수년간의 심리적 투쟁 끝에 어느 정도 평온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의 마지막 식사는 사형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BBQ 립 6조각, 큰 티본 스테이크 1개, 베이컨 치즈버거 2개, 큰 감자튀김 1봉지, 코카콜라 4캔, 바닐라 밀크쉐이크 1잔, 딸기 아이스크림 1통, 그리고 몇 가지 단 과자를 요청했습니다. 식사는 사형 집행 약 18시간 전인 3월 2일 오후 4시에 제공되었습니다. 월터는 천천히 식사하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는 듯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가 걱정이나 서두름의 기색 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처럼 먹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음식의 총량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미니 파티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것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의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음식을 선택한 것은 월터의 복잡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이지만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 말입니다. 1999년 3월 3일 아침, 월터 라그랜드는 오전 9시에 사형 집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애리조나의 가스 사형 집행실은 중앙에 금속 의자가 있는 작은 방이었고 증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두꺼운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교도소장, 군목의사 그리고 피해자 가족 대표와 기자들을 포함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월터는 마지막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I love you all,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증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을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깊은 역설을 보여줍니다. 월터는 후회를 표현하려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마지막 조종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증인들과 피해자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과거의 잔인한 행동과 이 진심 어린 듯한 말 사이의 대조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사형 집행실에 참석한 케네스 하트삭의 가족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묘사했습니다. 가스 사형 집행 과정은 오전 9시 1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월터는 금속 의자에 묶였고 시아너나트륨 알약이 의자 아래 황산통에 떨어뜨려졌습니다. 시아나수소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고 월터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심호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터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참으려 하고 깊게 숨을 쉬지 않아 과정이 고통스럽게 길어졌습니다. 거의 10분 동안 증인들은 월터가 몸부림치고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 사형 방법의 인도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의사는 1999년 3월 3일 오전 9시 18분에 월터 라그랜드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애리조나가 가스실을 사용한 마지막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잔인함, 특히 월터의 경우는 많은 주가 약물 주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했습니다. 증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케네스 하트삭 가족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지만 고통스러운 광경에 대한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 중 가장 불편한 광경 중 하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국제 언론, 특히 독일 언론은 이 잔인한 죽음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의 죽음으로 17년간 이어진 한 사건의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그 후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외교 관계와 사법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의를 위해 수년간 싸워온 케네스 하트삭 가족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인 마사 하트삭은 남편이 사망한 후 15년을 더 살다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의 대부분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데 바쳤습니다. 독일과 미국 간의 외교 위기는 월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6월 27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이 자국민을 체포했을 때 독일 영사관에 통보하지 않아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법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법 집행기관은 외국 시민을 체포할 때 영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원치 않는 그러나 중요한 유산인 라그랜드 의정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월터와 칼이 1982년 은행 강도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 사건들은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미해결된 일부 강도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 사건에 관심이 있거나 1980-1982년 애리조나의 미해결 범죄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을 위해 애리조나 공공안전부는 여전히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라인 187-727-ETIPS. 월터 라그랜드의 이야기는 많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미국이 체포된 외국 시민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는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을 폐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국제조약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이민자 아이에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사형수가 되기까지 월터 라그랜드는 현대사법제도의 많은 복잡한 문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마지막 식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라는 마지막 말, 그리고 가스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미국 범죄사에서 잊히지 않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월터 라그랜드의 죽음은 단순히 형의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법외교인권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로스쿨에서 연구되고 외교 회의에서 논의되며 정의와 인도주의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월터 라그랜드 사건을 되돌아보면
지난 25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가스실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영사권은 더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미국 관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의 용서 그리고 범죄의 대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월터 라그랜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사법제도와 외교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월터 라그랜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그는 약간의 구원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든 아니든 그것은 범죄 처벌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에 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